네, 첫 번째 강의부터 정말 기대가 되는 분 모셨습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셰프님, 저의 셰프님, 우리 모두의 네. 셰프님 모셔봤는데요. 주제로 핵심 투자 아이디어 셋이라는 주제를 잡으셨어요. 네. 아이디어라고 하면 뭔가 좀 두루뭉실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말고 종목을 잘 선택하자라는 이야기고요. 네. 조금 전에 제 소개 화면에서 제 양력을 한번 봤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증권회사 생활하면서 절반 정도는 그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고 절반 정도는 운용을 했습니다만 주식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주식시장은 난이도가 정말 높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발 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소위 좀 거친 표현으로 선수들도 힘들어하는 시장인데요. 이럴 때는 좁혀서 범위를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시장 같고요. 시장 방향성보다는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콕콕 집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정명지 팀장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핵심 투자 아이디어 셋이라고 주제를 들고 왔고요. 제가 뽑은 유망 업종은 자동차, 정유, 태양광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하는 마켓 셰프를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용어일 것 같고요. 네. 팬데믹 사이클이 2020년 3월 19일 이후에 시작이 되었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사이클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매우 시클리컬하기 때문에요. 네.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직전 사이클에서 좋았던 주식이 다시 힘을 발휘하는 건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식들 그렇죠. 주목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네. 우리가 익숙한 것들보다는 새로운 상황에 걸맞는 주식들을 과감하게 편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자동차, 정유, 태양광인데요. 네.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요.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요. 처방을 잘 받으려면 우선 제 몸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훨씬 더 앞서 해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주식시장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진단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요. 네. 어렵습니다만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은 그림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름에 초입에 있죠. 네. 주식시장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계절은 여름입니다만 주식시장은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추웠던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림을 보는 방법은 반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 사사분면이 금리의 레벨과 이익의 증가 여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을 보시면 이익은 줄어들고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 전형적인 경기 침체 국면인데요. 역설적이게도 저 경기 침체 국면의 주식은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겨울에요. 얼음이 얼어 있는데 밑에서 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면 조만간 봄이 오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겨울의 끝자락에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 시점의 경기는 침체 상태입니다. 우리 경험으로 치면 2020년 팬데믹 터진 다음에 여름 즈음이 주식이 가장 세게 올랐었죠. 네. 아쉽게도 그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히 시장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경기 침체로 도배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우측 상단이죠.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고요. 금리는 여전히 낮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 용어로 표현하면 실적 사이클이라고 표현하고요. 네. 웬만한 기업들이 매 분기 실적을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고 주식은 계속 오르게 되죠. 우리 시장을 과거로 돌려보면 2020년 겨울쯤일 겁니다. 신만전자 이야기가 나왔고요. 기억하죠. 네. LG전자가 상한가 갔었고요. 네. 그런 시점이 아마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건 좌측 상단인데요. 기업 실적은 좋아졌습니다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
아마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보면 미국 정도가 저기에 해당될 겁니다.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주가는 빠집니다. 전형적인 역금융 장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저건 주식이 실적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호실적의 주식을 팔려고 하는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네. 가장 나쁜 경우가 우측 하단에 있는 역실적 장세인데 실적도 나빠지는데 금리도 올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습니다. 네. 네, 암담하죠. 그렇죠? 금리를 올린다는 건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환수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익이 줄어든다는 건 밸류에이션이 쌉니다만 주가 빠지는 속도보다 실적이 둔화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아마 7월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이익 감익 사이클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이 한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만 희망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장표에서 오랜 동안 설명드리는 건 뒤에 하는 이야기가 사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 장표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사례를 설명드릴 건데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기 침체와 마찬가지의 상황을 맞이했는데 최근에 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덜 빠졌던데요? 덜 빠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3,400포인트 정도 간 것 같아요. 나홀로 상승인데요. 왜 그럴까요? 네, 중국만 주식시장으로 보면 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네, 가장 암담한 혹독한 혹한의 겨울을 이미 지나왔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전형적으로 사이클 국면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한국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유독 왜 우리만 좋지 않을까라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만간 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 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희망이 조금은 생기네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사계절이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주식을 투자하는 시점은 여름에 해당하는 실적 장세입니다. 역금융 장세에 해당하는 가을과 역실적 장세에 해당하는 겨울에는 시장 자체는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봄을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종목을 선별하시면 어쩌면 상상 이상의 수익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을 관통하는 투자 아이디어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긴축 사이클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익숙하신 분도 있을 거고 낯선 분도 있을 텐데 트렌드 쇼링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골라보면 아마도 상상 이상의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긴축 사이클이라는 건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을 선택할 때 싼 주식을 골라야 됩니다. 여기서 싸다는 건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가치가 낮은 걸 의미하는 거죠. 네. 밸류에이션이 낮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실적을 잘 내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5년 뒤에 10년 뒤에 이익을 잘 내는 회사보다 당장 이번 분기에 당장 연말에 기업 실적이 좋은, 그러니까 단기 이익 모멘텀이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네. 대체로 성장주들은 미래 실적이 좋고요. 그렇죠. 네, 제조업들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기업들은 단기 실적이 좋죠. 네. 최근에 보면 성장주보다 자동차 같은 산업이 좋은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인플레이션 시대인데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물가가 일부 꺾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여름은 제대로 오지 않았고요. 겨울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전력이나 난방 수요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언제든지 다시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 가운데에서도요. 고유가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든지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별해서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가 트렌드 쇼링인데 지정학적 이슈가 과거에는 변수였습니다. 네. 지금은 상수가 되었죠. 네. 변수라면 피하면 될 일인데요.
상수라면 뭐 피하죠? 취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프렌드 쇼링, 지정학적 어떤 갈등을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일인데요. 이왕이면 미국 중심이어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체를 하거나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이 있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긴축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시대 프렌드 쇼링을 관통하는 교집합 세 가지를 뽑아 왔는데요. 우측에 저의 선택입니다. 자동차 업종, 정유, 태양광을 차기 사이클의 주도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목하게 되네요. 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세 가지 키워드요. 긴축 사이클, 인플레이션, 프렌드 쇼링하고 자동차, 정유, 태양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동차는요. 수익 가치 대비해서 주가의 레벨을 의미하는 PER, 장부가 대비 주가를 의미하는 PBR, 네, 국내 산업 중에서는 가장 쌉니다. 오, PER이 7, 8배 정도 수준이고요. PBR은 청산 가치 1.0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2, 4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됩니다. 네. 단기 이익 모멘텀은 좋은데 밸류에이션 싸니까 긴축 사이클하고 적합하죠. 그러네요. 네. 고유가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부분이 전기차인데 현대 기아차는 테슬라 다음으로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중국 업체 제외하고요. 네. 중국은 그들만의 리그니까요. 정유,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다른 원자재 가격은 빠지더라도 유가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리고. 네.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원유 수급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가솔린이나 디젤 수급이 정말 타이트합니다. 원래 러시아가 정유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금수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럽이 기존에 쓰던 러시아산 디젤 가솔린을 누군가 공급을 해야 돼요. 미국이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미국이 원래 다른 데 수출했던 물량은 누가 해야 되나요? 누가 해요? 네, 쇼티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고도화 설비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한국의 정유 기업들이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프렌드 쇼링하고도 맞고 인플레이션 시대도 맞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또 한 가지 정유회사들은 밸류에이션이 정말 쌉니다. SOE 같은 경우에는 PR이 5배가 안 돼요. 오, 정말 싸죠. 그러네요. 네, 긴축 사이클하고 적합한 겁니다.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죠. 태양광도 짧게 설명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유가 시대에 석탄도 올라가고 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원유 가격도 급등하다 보면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은 대안이 없습니다. 원전을 지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유럽에서 일부 국가들은 반대도 합니다. 또 한 가지 태양광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하면 중국이 장악하고 있죠. 네. 중국산을 안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중심의 동맹 국가들은요. 누가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 기업들이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지금 이 시대에는 대체할 게 없다. 대안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주식들은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셰프가 준비해 온 세 가지 유망 업종은 자동차, 정유, 태양광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했습니다. 벌써요? 네. 그 다음부터 나올 내용들은 저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러분들한테 팩트 중심으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팩트체크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이야기도 들으시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림들을 통해서 차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긴축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뭐냐 하면 2000년 이후에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 이번에만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몇 차례 금리를 올렸다 내린 적이 있지요. 네. 그런데 이번하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번에 3.5%까지 연말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과거 20년 동안에는 긴축 사이클에서요. 금리를 올리더라도 직전 긴축 사이클 고점까지는 금리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네요. 금리 인상의 고점이 매년 내려왔었죠. 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장기간 저금리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직전 사이클 고점 대비해서 금리를 더 높은 레벨까지 올리는 겁니다.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저금리 시대의 종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저금리 시대와의 이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20년간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준비된 그림에서 노란색이 미국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 연준이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 규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라색 선이 나스닥 주가인데요. 2000년 이후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미국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늘릴 때마다 나스닥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같이 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반대급부로 연준이 채권을 사기 위해서 시중에다가 달러를 푼다는 겁니다.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요. 매우 재미있는 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노란색의 연준 자산을 보시면 양적 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금리도 내리고 양적 완화도 했으니까요.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다가 저금리니까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었던 거죠. 네. 지금은 금리도 과거보다 높게 올리고요. 저렇게 14년 동안 늘렸던 대차 대조표를 향후에 길게 낮춰야 됩니다. 사실상 처음 경험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금리만 보실 게 아니라 시중에서 달러 유동성이 환수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터질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에 대해서 단순히 많이 빠졌다, 고점에서 몇 % 빠졌으니까 낙폭과대 이렇게 인식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긴축 사이클 확실히 낯설고 위험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 시대인데요. 재미있는 그림 가지고 왔습니다. 직관적인 그림이에요. 왼쪽이 그 원자재 가격 지수고요. 오른쪽이 식량 가격 지수인데 단순히 원자재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식량 가격이 정말 많이 오릅니다. 원자재 가격, 주로 에너지 가격이고요. 식량 가격까지 오른다는 얘기는 사실 이건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전력이 없고 우리가 먹을 걸 먹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생존의 문제이죠. 네. 생존에 달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런 원자재 가격들이 일시적으로는 꺾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수요가 줄기 어려운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은 웬만해서는 레벨이 크게 떨어지긴 좀 어렵다.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상당 부분 높게 유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경기 나빠진다고요? 물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프렌드 쇼링.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건데요. 왼쪽 한번 기사들 뽑아온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에 보시면 상하이 봉쇄 때문에 애플도 속수무책이더라. 중국 테슬라 신차 받는데 6개월 걸리더라. 왜? 상하이가 봉쇄를 했으니까. 러시아가 곡물 터미널을 폭격했더라. 식량 공급을 무기화하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공공의 적이죠.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저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JP 모건 회장도 프렌드 쇼링.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방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기에 편승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있다면 그 주식은 사야 되겠죠. 그러겠죠. 네, 다행히도 상당한 기업들이 저런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선정한 유망 업종이 자동차, 정유, 태양광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요약하면 자동차는 싼데 실적도 좋더라. 정유는 여름과 겨울은 오지도 않았다. 전력 쇼티지, 난방 쇼티지가 생길 거니까요. 태양광 대안이 없더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인데요. 제목을 좀 봐주시겠어요? 현대차 그룹 떠오르는 태양이다. 라이징 선이라는 표현인데 예전에 아주 오래됐는데요. 숀 코네리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일본이 미국을 잡아먹으러 올 거다라는 의미에서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이 정말 기존에 유명했던 독일과 일본의 레거시 그 자동차 브랜드를 잡아먹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차트로 한번 입증해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 하면 지난 5월 달에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이 마이너스 12.9%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네. 5월 달에요. 네. 그런데 현대 기아차 그룹은 합산해서 17%가 늘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네요. 네, 1, 2%포인트 차이가 아닙니다. 시장이 13%가 역성장하는데 어느 하나의 브랜드가 17% 성장을 했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차별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거죠. 오른쪽은 지난 1, 4분기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이죠. 현대차 그룹이 2등입니다. 어떠세요? 네, 포드보다 자랑스러워요. GM보다 그 잘 나간다는 폭스바겐보다 앞서 있고요. 영원히 자동차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 자동차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가 흔히 현대차 그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만 돈 잘 버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의 현대 기아는요, 중국 빼곤 다 잘합니다. 중국 빼곤 다 네. 잘한다. 중국에선 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전기차는 중국 현지 브랜드와 테슬라가 장악하고 있고요. 중국의 내연기관차 시장은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중국에서 발을 뺀 게 잘한 건데 네. 현대 기아차 그룹은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잘한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솔린차, 디젤차를 만들던 시절에 현대 기아차는 전 세계에서 4등, 5등, 6등 하던 회사였습니다. 전기차 시대 현대 기아는 독일 3사도 이기고요. 일본 3사도 이기고 있습니다. 테슬라 다음에 압도적인 2위를 하고 있는 패스트 팔로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되는 회사들이고요. 당장 이번 2, 4분기 실적도 좋고 연간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데다가 현대랑 기아는 시가 배당률도 4% 가까이 됩니다. 높네요. 네, 주가로도 먹고 배당도 주는데 실적도 좋습니다. 안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주식시장 상황이 정말 엄중했어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쉬어 있습니다. 네. 전화 통화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주식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올랐습니다. 현대차도 2.85% 올랐어요. 네, 강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저의 주장을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정유 이야기할 텐데 요즘 이야기가 참 많아요.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솔린, 디젤 가격이다 보니까 세계 각국 정부가 뭐 횡재세를 내게 한다든지 혹은 강제로 가격을 낮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2, 3년 동안에 우리 국내 아파트 가격 기억나세요?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정부가 억지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왔죠? 풍선 효과. 맞아요. 눌렀을 때 잠깐 가격이 눌렀다가 몇 개월 지나면 전고점을 뚫고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이요. 왼쪽이 아시아 정제 마진이고 오른쪽이 미국 정제 마진인데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눌렀을 때 잠깐 눌러졌죠. 다시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유는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생산하지 못하는 부분을 아랍에미리트가 하든지 이란이 하든지 뭐 하다못해 베네수엘라를 설득하면 되죠. 그러나 정제시설은 없어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네. 카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난 3월 달에 댈러스 연준에서 미국 에너지 회사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네. 설문조사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유가가 높고 마진이 높은데 너네들 왜 투자를 하지 않니?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너무 재미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ESG 네, 일부 있습니다. 정부 규제 별로 겁내지 않아요. 압도적인 1등이 뭐냐 하면 주주가 반대합니다. 네. 네. 주주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할까요? 네. 지금은 정유회사들이 초호황입니다만 수조 원을 투입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가요? 너네는 탄소를 배출하는 규제 산업인데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수조 원의 투자 금액은 언젠가는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이 되는 겁니다. 네.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하지 말고 배당이나 주세요. 실제로 전 세계 에너지 회사들이 가장 많은 배당을 합니다. 네. 지난 수년간도 투자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투자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No capex. 공급이 없기 때문에 쇼티지가 생기고 그래서 정제 마진은 웬만해선 꺾이지 않을 겁니다. 정유주를 사야 되는 이유가 나올까요? 네. 그렇죠? 네. 앞서 자동차도 배당을 많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유 기업들이야말로 정말 많은 배당을 줍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좀 없는 편이고요. 네. SO일이나 GS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 정도의 시가 배당을 기록하니까요. 와, 더 높네요. 네, 배당 투자로서도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유 이야기 해봤고요. 세 번째 유망 업종으로 태양광인데요. 뭔가 그림이 좀 현란해요. 잘 보시죠.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그 전 세계의 어떤 전력 시장과 식량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왼쪽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주요 원자재 점유율이에요. 천연가스나 원유나 옥수수, 밀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측면이 있죠. 네. 저건 수출 점유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오른쪽 보시면 중국의 태양광과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요. 폴리실리콘은 63%, 태양광 셀은 61%를 중국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앞서서요. 천연가스 가격 급등, 원유 가격 급등, 그래서 전력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서 태양광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태양광 밸류체인의 60%를 중국이 가지고 있군요. 네. 그러면 제대로 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투자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공급하지 않으면 못하는 어렵죠. 거죠. 대체제는 아니더라도 보완제가 필요하겠죠. 네. 중국 바깥에 그렇죠? 영토적으로 중국 밖에 태양광과 관련된 공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미국과 유럽이 찾을 겁니다. OCI와 한화솔루션이 들고 있는 거죠. 네.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이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 폭락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태양광 주식들은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주장했던 자동차, 정유, 태양광 왜 차기 사이클의 주도주라고 주장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S-오일 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주식을 오래 하면서 경험한 거는요. 본질적으로 산업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정책 요인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노출 때문에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까?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전 세계 정유주들이요. 정부의 압박 때문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이런 잡음으로 주가가 빠질 때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요. 한 가지 재미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세계 지도예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좌측 아프리카는 지금 그 가뭄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보여요. 네. 중앙의 아시아나 이쪽은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고요. 네, 홍수가 난 느낌이에요. 네. 아메리카는 굉장히 뜨거웠게 네. 느껴지죠. 네, 네. 사실은 지금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가 오면 수요가 둔화될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지라는 네네. 심리입니다. 그런데 한여름이 오게 되면 전력 쇼티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 혹서의 여름은 혹한의 겨울을 예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겨울에도 에너지 수요가 많을 수밖에 네. 없겠네요. 난방 수요 때문에요. 네. 아마도 9월 정도만 되더라도 유럽은 천연가스가 부족해서 또 한참 곤란을 겪게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요. 원자재 가격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가격은 고공행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저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했을 때 좋아지는 산업에 대해서는 설사 경기가 둔화 혹은 침체되더라도 주가가 안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동차는 전기차를 만드니까 고유가 시절에 대체제가 될 수 있겠죠. 네, 태양광은 고유가 시절에 에너지의 대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정유는 고유가 시절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정유, 태양광은 차기 사이클의 주도주다. 그렇죠? 제가 제시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정유, 태양광의 유망 종목 7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통상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강연에서 종목을 제안할 때는 각 업종에서 가장 좋은 회사 하나를 선별해서 가지고 오는데요. 이번에는 해당 업종의 대표 종목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 각각의 종목들이 우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테이블에 종목명과 시가총액,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 밸류에이션, 시가 배당률로 나눠져 있는데 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밸류에이션에 보시면 PER과 PBR이 있죠. 네. 네, PER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이냐라는 거고요. 통상 10배 이하면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PBR은 장부가 대비해서 얼마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나라는 건데 1배 이하면 싸다고 보는 겁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7개 종목들이 PER을 기준으로 보면 10배가 넘는 종목은 하나밖에 없죠. 네. 정말 싸죠. 심지어 GS는 2배입니다. 굉장히 싸네요. 네, 염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PBR 같은 경우도 SOE 1.4배를 제외하면 1배가 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싸다고 볼 수 있고요. 더 자랑하고 싶은 건 저렇게 실적이 좋고 저렇게 밸류에이션이 싼데 시가 배당률도 높습니다. 현대차가 3.2%, 기아가 4%, SOE는 6%에 육박을 하죠. 네.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도 좋은데 심지어 싸기까지 합니다. 배당도 줍니다. 7개 종목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각자의 장점을 좀 설명드릴 텐데 현대차는 기아차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싼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랐습니다. 그런 매력이 있고요. 네. 정유 3사 중에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S-오일은 대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오. 원유를 도입할 때 적어도 원유 공급을 못 받는 일은 없겠네요. 없겠죠. 네. 대주주가 아람코니까요.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GS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된 회사 중에 PR이 거의 가장 낮은 회사에 해당이 될 겁니다. 태양광에서요. 당장은 OCI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폴리실리콘 설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OCI가 확실한 대안이 되고 있죠. 한화솔루션은 현재는 태양광 산업 부문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네. 네, 장단이 있죠. 그러네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저 7가지 종목들은 그대로 복사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GS 좀 땡기네. 이렇게 표현해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팀장님이 강의해 주시는 동안 질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 질문들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가장 많이 등장한 질문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네. 가장 많이 등장한 질문, 바로 자동차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네. 독일발 배기가스 조작 네.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 조작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럼에도 차기 주도군 후보로서 괜찮은가요? 이 자녀 용돈으로 이 현대차에 투자하신 분이 계시대요. 이 괜찮을지 걱정이 좀 되시나 봐요. 네. 그 배기가스 관련해서요. 외신 보도를 국내 언론이 이렇게 재보도한 측면이 있는데 인용을 해서 외신도 오바를 했고요. 국내 언론도 오바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외신 보도 내용이 국내에 소개될 때 크게 키워드가 3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긴급 압수수색, 현대 기아차만 압수수색, 디젤 게이트의 출발. 그런데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봤더니요. 긴급 압수수색이 아니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형태인 것 같고요. 네. 현대 기아차 그룹만 한 게 아니라 2015년 디젤 게이트 터진 이후에 최근에 이 사안을 매조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브랜드들하고 협의를 했던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디젤 게이트가 새롭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2015년에 디젤 게이트 터졌을 때 전수조사를 완료했고요. 지금은 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막바지 조사다. 그러면 디젤 게이트의 출발이 아니라 디젤 게이트의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끝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어제는 공포감에 주가가 빠졌던 것 같고 오늘은 팩트 체크가 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네, 늘 비난을 달고 사는 직업인데요.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자신 네. 있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좀 더 신뢰가 되는데요. 오늘 정명지 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여러분께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명지 팀장님이 네. 유망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 7가지 종목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겠고요. 팀장님은 이만 아쉽지만 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